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장병과 순국 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현충일입니다. 진심으로 애국 선열들께 경의를 표하며 전쟁과 분단으로 비롯된 사건들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해온 작가 전성태의 단편소설 성묘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전성태 지음 성묘. 병사가 물품 목록을 들고 진열대를 오가는 동안 박노인은 계산대에 앉아 빠끔한 미닫이 문으로 뒷방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케이블 채널의 재방송 드라마였는데 처녀 때 딸 남의 집에 버린 여자가 뒤늦게 어미 행세하겠다고 나타나며 드라마는 끝났다. 썩을년 하고 뒷방에서 그런 신음쯤 나올 법한데 조용하고 정작 육지거리를 내뱉으니는 박노인 자신이었다. 욕을 해놓고도 노인은 예고편까지 지켜보았다. 병사가 계산대에 자파를 부려놓았다. 몸틀고 앉자 노인은 허구리가 뻐근하였다. 가게 선반에 앉았던 텔레비전이 뒷방 문갑 위로 간 건 아내 심씨가 고추밭에서 허리를 삐끗하고 나서였다. 허리병은 나이병이라고 파스 붙이고 침도 맞고 해서 웬만해졌는데도 이래나 아랫목으로 버드러진 건 저게 심통이 나서 그러지 싶었다. 앓는 소리가 이 나이 되도록 농사 못 벗은 신세 타령이고 전방 할멈에 신물이 난다는 소리였다. 올해는 허리가 핑계지만 바람 서늘해질 무렵이면 연례 행사처럼 도지는 버릇이었다. 저 들어눕는 병은 제풀에 풀리지 않는 이상 불도저로 떠다 밀어도 소용없으니 박노인은 가만두고 보았다. 군의관 강중이는 꾀병도 엄연한 병증이라고 흰소리를 했다. 자기가 청평에서 근무할 때 그런 병사들을 여러 침상에 받아보았다는 것이다. 영어로 병명을 뭐라 했는데 그게 일종의 꾀병이라고 했다. 꾀병인 줄 뻔히 알면서 어떻게 환자로 받아주느냐고 못 믿어 했더니 꾀병도 그럴 만한 심리적 문제가 있어서 그렇단다. 꾀병 부리는 사병들은 며칠 쉬게 했다가 원대 복귀를 시키거나 덜어 전출을 보낸다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마누라쟁이가 이번에도 정성이 가시면 대전 딸아이에게 보내서 올겨울을 나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밤늦도록 텔레비전 켜놓고 뒤척이는 꼴도 보기 싫었다. 병사는 양담배 2보루를 더 주문했다. 박노인은 로봇처럼 버티고선 이등병을 돋보기 안경 너머 거들뜬 눈으로 쳐다보았다. 공병대 선임하사가 보급대의 예초기를 수령하러 가면서 떨구고 간 신병이었다. 안경 낀 희멀건 얼굴에 군복이며 군화까지 새물레가 물씬하여 흔한 말로 자세가 나오지 않을 뿐더러 병영체험 온 학생처럼 앳되어 보였다. 하긴 가게를 드나드는 군인들이 막내 동생 같았다가 아들 같았다가 이제는 손자처럼 여겨지는 세월을 그는 살아내고 있었다. 자대 배치는 언제 받았나? 2주 차입니다. 물품 목록을 꼭 쥐고 병사가 대답했다. 군기가 바짝 들어서 농 한마디 들어갈 틈도 없어 보였다. 짬밥이 그럴 때이기도 하지만 선임들에게서 승리상의 영감이 주임 상사까지 지낸 군인 출신이라는 소리를 들었는지 모른다. 그럼 자네 주특기가 야전 공병인가? 운전병입니다. 아마 저녁이 넉 달 남은 육공 트럭 모는 이병장이라는 아이의 후임인 모양이었다. 이제 노상 보겠구먼. 병사는 대답을 않고 입술을 사려 물었다. 설핏 눈자위가 붉어졌다.
박노인은 위장크림과 선크림 바코드를 찍었다. 일회용 면도기 묶음, 흰색 면양말 3켤레, 초코바, 카페인 음료, 훈제 치킨, 자일리톨 껌에다가 양담배가 각 한 보루씩이었다. 수선 맡겨놓은 거 있다고. 노인은 돋보기 안경을 걷어들고 병사에게 물었다. 아내가 들어눕고 나서 수선감을 받은 기억이 없었다. 병사는 물품 목록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수송부에서 맡긴 병장 전투모가 3개입니다. 노인은 뒷방에 대고 소리쳤다. 어이, 공병대 오바로크 받았어? 역시나 대답이 없었다. 노인은 재봉틀 작업대를 뒤적였다. 그는 세탁물처럼 쌓인 군복 더미 옆에서 나란히 포개진 전투모를 찾아냈다. 3개가 맞았다. 모두 손 한 번 대지 않아 낡은 상병 계급장이 그대로 붙어 있었다. 노인은 대번에 고리눈이 되었다. 일선을 거두었으면 주문을 받지나 말지. 이게 뭔 짓이야? 해놓고 노인은 기계적으로 벽에 걸린 달력을 건너다 보았다. 올 추석에 휴가 나가는 애들 것 같은데. 노인은 혀를 찼다. 읍내 세탁소에라도 맡겨서 해놓을 셈이었다. 노인은 병사에게 말했다. 내일 저녁 참까지는 해놓겠다고 전하게. 노인은 손끝에 쉬 잡히지 않은 비닐봉투 주둥이를 비벼서 탁 털었다. 오늘 공병대가 적군묘지 벌초 작업에 들어갔다. 덩달아 노인도 마음이 바빠졌다. 노인은 2달 전까지만 해도 적군묘지 옆댕이에 붙은 고추밭 주인이었다. 20년 넘게 그 밭에서 고추 농사만 줄곧 지었다. 그 밭가로 적군묘지가 들어선 게 15년 전이었다. 노인도 밭 한 귀퉁이를 묘지로 내놓았다. 적군묘지에는 전쟁 때 죽은 북한군과 중공군 유해는 물론 남파 공작원들 유해도 묻혔다. 북한군 묘역은 150여 기가 조성된 이래 늘지 않고 그대로였지만 중공군 묘역은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이 진척되면서 해마다 수십 기씩 늘고 있었다. 기왕에 조성한 묘역이 꽉 차서 노인은 올여름 밭을 완전히 내놓아야 했다. 고추를 다 거두고 나면 공병대에서 묘지 닦기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묘지를 끼고 농사를 짓다 보니 성가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두더지가 많아졌다. 밭가리에서 골라둔 땅이 하룻밤새에도 들썽들썽했다. 묘지 구경 오는 사람들이 예사로 밭고랑을 타고 건너다녔다. 외지인 밭길 타는 밭둑이 성할리였고 더러는 작물에도 손길이 탔다. 근래에는 중국인 성묘객들이 부쩍 늘었다. 중국인들은 꼭 지전을 태우는 풍습이 있는데 군부대에서 화재 예방 차원에서 못 태우게 해서 뿌리고 간 지전이 밭으로 날아와 고추대에서 종이꽃을 피웠다. 공병대 선임하사들은 돈 따는 고추밭이라고 입방정 놀리지만 가을거지 끝내고 갈퀴로 긁어 태우자면 밭가 한 구석이 무슨 낙엽 소각장 같았다. 자기네 풍습이 그렇고 가게에 지전을 두고 파는 노인 입장에서도 욕할 수 없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무덤들이 주는 심리적 압박감이 굉장했다. 보통 원혼들인가. 젊어서 총과 포탄에 쓰러진 원혼들이었다. 고향 얼음에도 못 가고 적지 북향에 묻혀 이름 없이 찾는 발길 없이 세월에 깎이고 있었다. 그런 유해들 옆에 끼고 날마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 사람 심정은 겪어보지 않으면 몰랐다. 꺼림칙하고 무서웠다. 악몽에 시달렸다. 특히나 북한군 묘역에 서면 마음이 더없이 복잡하고 심란했다. 한때 세상을 뒤흔든
간첩 사건의 주인공들이 제 이름을 한 줄기 목비에 새기고 낮은 땅에 누워 있었던 것이다. 목비 하나하나를 새겨볼 때마다 텔레비전으로 본 그 끔찍한 사건들이 어제 일처럼 떠올랐다. 사형수들의 무덤 앞에 서면 이런 마음이 들까? 그렇다고 군인들에게 매장만 하지 말고 천도제라도 지내서 원혼을 달래보라고 주문할 수 없었다. 인도주의에 입각해 적군묘지를 조성했다지만 엄연히 적군인데 군인들에게 고개 조아려 추모하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 일을 노인이 했다. 새로 무덤이 들어서면 이튿날이라도 소주 한 잔씩 올렸다. 순전히 곁에서 밥 부쳐 먹고 사는 농부의 심정으로 자기 마음 편하자고 한 일이었다. 죽은 자에게 사연도 묻지 말고 죄도 묻지 않기로 했다. 명절 때면 묘역 상석에 조촐하게 제수 음식을 차려 성묘도 했다. 묘지기가 가을거지하고 남조상 시향 지내는 셈쳤다. 그렇다고 남에게 알릴 일도 아니었다. 남모르게 몇 년 하다 보니 자연 관할부대 선임하사 몇은 알게 되었다. 저희들도 특별한 묘지를 관리하다 보니 늘 꺼림칙한 마음이 있었을 테다. 자기들 못하는 일을 노인이 대신한다 여기고 묵인해 주었다. 그러다가 어느 해부터는 자기들끼리 봉투를 만들어서 제상 보는데 보태라고 건네기도 했다. 내일 모레 새 부대가 벌초 작업을 마치면 노인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제상을 차릴 생각이었다. 비닐봉투 하나로는 부족했다. 노인은 봉투를 하나 더 끊어냈다. 병사는 노인 앞에 교육생처럼 지켜보고 서 있었다. 자네는 뭐 필요한 물건이 없나? 병사는 무슨 말인지 몰라 뚱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심부름 말고 자네 것 말일세. 네, 없습니다. 노인은 재촉하듯 기다려주었다. 병사는 슬그머니 몸을 돌려 진열대로 걸어갔다. 병사는 콤팩트형 삼색 위장크림 하나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재고 많은 물건이 있어서 노인은 떠보았다. 저기 검은 튜브용도 많이 쓰던데. 제가 피부가 지성이라서 피부 트러블이 있습니다. 병사는 제 몫의 위장크림을 따로 계산하고 군복 하의 주머니에 넣었다. 시절에 따라 병영에서도 유행하는 사제 물품들이 있게 마련인데 요즘 애들은 선크림과 위장크림을 사제로 쓰려고 했다. 웬만한 물건은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장사가 전 같지는 않았다. 그나마 아내 심씨가 사철 쉬지 않고 재봉틀을 돌려서 해내는 의복 수선과 이런 유행 사제품 판매가 그나마 매출을 냈다. 그리고 4월 한식 무렵과 10월 추석 무렵이면 중국인 성묘객들이 덜어 찾아서 제수용품을 사갔다. 노인은 중국어를 전공했다는 병사를 수소문해서 제신용적 공부라고 쓴 안내문까지 유리문에 내붙였다. 뒷방에서 텔레비전 소리만 막막하게 들려왔다. 종전 60주년을 맞아 방한한 영국군 노병들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재방송되고 있었다. 아내 심씨가 저런 프로그램을 들여다보고 있을 사람은 아닌데 조용한 걸 보니 참귀신이 든 모양이었다. 80노병들은 참전군인 특유의 자부심이 표정에 배어있지만 노인들에게 군복은 남의 옷처럼 어색해 보였다. 박노인도 장롱에 정복 한 벌과 전투복 한 벌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는 죽을 때는 30년 걸친 군복을 입고 묻히고 싶었다. 비닐봉투 2개를 만들어 놓고 그는 병사에게 물었다. 컵라면 하나 먹겠나? 병사는 당황해서 아닙니다 하고 고개를 저었다.
선임하서 돌아오려면 한참 남았는걸. 벽식의 바늘은 오후 4시로 오르고 있었다. 먹고 싶은 걸로 하나 골라보게나. 이등병은 길거리를 내다보고 다시 몸을 돌렸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어떤 기대감과 곤혹감이 가득했다. 김중사가 초코파이 하나도 입에 대지 말라고 엄포를 놓던가. 병사는 속내를 들킨 사람처럼 당황해서 얼른 입을 떼지 못했다. 아닙니다. 노인은 성끝 웃었다. 그 사람이 늘 하는 장난이지. 자네한테 잠시나마 휴식을 주느라 심부름을 시켜놓고 간 거야. 생각해보게. 물품 구매야 쪽지를 던져놓고 가면 내 알아서 다 챙겨놓을 텐데 괜히 자네를 떨궈 놓고 갔겠나. 그렇지 않아? 병사는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렇게 지칫거리며 섰다가 병사는 컵라면 진열대로 걸어갔다. 진열대 앞에서 마치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사람처럼 한참 망설이다가 그는 라면 하나를 골라왔다. 주머니를 뒤적거리는 걸 노인은 손사래를 쳤다. 그냥 먹게. 이제 자주 볼 테니. 내가 고객한테 사은품을 주는 셈이지. 병사는 시식대로 물러났다. 그는 라면이 불기를 기다리며 가을 햇살 부신 창밖으로 몸을 맡기고 앉아 있었다. 기운 햇살이 강물에 반사되어 병사는 뒷모습이 실루엣으로나 보였다. 노인은 병사에게 김치 한 보시기를 내놓았다. 병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앉았다. 마당과 도로에 걸쳐 깔아둔 비닐멍석에서 고추가 말라가고 있었다. 찬물로 거둔 고추는 이미 투명한 암적색을 띠었고 두물째 거둔 고추는 한숨 죽어 꾸덕꾸덕했다. 올 고추 농사도 잘 되었다. 노인은 두 무더기로 갈라서 말린 고추를 골고루 뒤적여 주었다. 더러 노인네 고추를 보고 빨갱이들 곁에서 자라서 때깔이 난다고 농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병사가 가게 밖으로 나와 공중전화기를 들었다. 통화 연결이 안 되는지 이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병사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내 잘 지낸다. 걱정 말라는 소리만 반복하다가 끊었다. 부모인 모양이었다. 그러나 병사는 정작 목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과는 아직 통화를 못한 눈치였다. 전화번호를 눌렀다가 수화기를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병사는 가게를 들락거리며 서너 차례나 더 전화를 걸었다가 번번이 힘없이 돌아섰다. 마지막엔 수화기를 금방 내려놓았다. 노상 보는 풍경이지만 노인은 김중사가 부탁한 일도 있고 해서 멍석에 엎드려 곁눈을 거두지 않았다. 병사가 물러난 마당으로 승합차 한 대가 올라와 멈추었다. 조수석에서 캐주얼 차림을 한 젊은 사내가 내려서 노인에게 다가왔다. 말씀 좀 여쭐게요. 노인은 고추멍석에서 몸을 일으켰다. 사내는 가슴패기에 여행사 명찰을 달고 있었다. 이 근방에 중국군 묘지가 있다던데요. 노인은 승합차를 바라보았다. 노인과 조무래기들까지 포함하여 일가로 보이는 사람들 5~6명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중국인 성묘객들인 모양이었다. 적군 묘지를 찾는구먼. 아, 네, 그렇죠. 중국군 묘지요. 노인은 손가락을 세워 옥수수밭과 소나무 숲이 만나는 길가 언덕을 가리켰다. 그들이 이미 지나온 길이었다. 길에서는 잘 안 보여. 숲 끼고 있는 작은 둔덕 있지. 아니, 그 건너편 말일세. 그렇지. 저길 넘으라고. 중공군들은 오른편에 있어. 노인에게 중국은
언제까지나 준공이었다. 눈앞에다 두고 빙빙 돌았네요. 내비 찍고 왔는데도 도통 찾을 수가 있어야죠. 많이들 그래. 그렇게 깊이 들었으면 먼 표지판이라도 세워놓지. 원. 사내는 몸을 돌려 승합차를 향해 중국말로 소리쳤다. 뒷좌석 차창으로 얼굴을 뺀 중국 노인이 두 손을 맞잡아 들고 반가워했다. 사내가 몸을 돌려서 노인에게 말했다. 6.25 때 조선으로 간 형님이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다 이름 없이 묻혀 있는데 가본들 어디서 찾노? 괜히 맘만 더 상할걸. 글쎄요. 일정에도 없는 곳을 데려다 달라 해서 당황했지 뭐예요. 그나저나 동네 경치가 참 좋네요. 가이드 사내가 강과 산을 둘러보았다. 노인이 말했다. 혹시 제수용품 필요한 거 없나 물어봐. 형 있습니까? 지전도 있고 월병에 맥주까지 있다네. 이것저것 준비해 왔더라고요. 기다려 보세요. 그래놓고 사내는 승합차에 대고 뭐라고 소리쳤다. 이번에는 아들로 보이는 중년 사내가 차창으로 고개를 빼서 대답했다. 두 사내 사이에 중국말이 오고 간 끝에 가이드 사내가 돌아섰다. 맥주도 필요하다는데요. 애들 과자도 좀 사고요. 노인이 가게로 앞장섰다. 유리문에 붙은 중국어 광고지를 눈여겨본 가이드 사내가 물었다. 많이들 오나 보죠? 조선족들이 좀 되고 한족들은 많지 않아. 어제 묘지를 둘러보니 추석 앞이라 제법 많이 다녀갔더라고. 소문은 들었지만 직접 성묘객을 모셔보는 건 처음인데요. 한 번은 오지 두 번은 안 오더라고. 하긴 그런 묘지라도 보고 가면 원이 좀 풀릴는지 모르지. 중공이 살만해진 건 사실이야. 세상도 참 많이 변했고 누가 중공군 성묘객을 맞을 줄 알았겠나. 노인은 비닐봉투를 사내에게 안겼다. 다음에 또 오자는 중국인들 있으면 이리 데려와. 괜히 서울에서 제수용품 구하느라 애쓰지 말고 연희동까지 가서 웬만한 건 다 갖다 놨으니까. 노인은 가게 앞까지 사내를 따라 나섰다. 지전은 태우지 말라고 이르게. 불날까봐 군부대랑 군청에서 전전긍긍이야. 승합차가 멀어졌다. 노인은 승합차가 묘지 쪽에 닿는 모습을 지켜보고 나서 가게로 돌아섰다. 신병아이는 시식대에서 턱을 괴고 앉아 졸고 있었다. 김중사는 돌아올 시간을 넘겨 늦어지고 있었다. 노인은 뒷방을 기웃이 들여다보았다. 텔레비전이 저 혼자 놀고 있나 싶어서였다. 침침한 아랫목 이불더미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텔레비전 리모컨은 아내의 손끝에서 떨어져 방바닥에 놓여 있었다. 노인은 무릎걸음으로 문지방을 넘어가 리모컨을 당겨오다가 아내를 들여다보고는 그만 납작해졌다. 아내는 머리에 무슨 누런 천을 둘러써서 얼굴까지 싸매고 있었다. 마치 염을 끝낸 시신 같았다. 뭐하는 짓거리야? 심씨가 화들짝 놀라서 머리에 둘러쓴 걸 벗겨내는데 남정네들이 입는 사각 팬티였다. 심씨는 퉁퉁한 눈을 못 뜨고 잠꼬대처럼 울었다. 왜요? 노망 났어? 심씨가 손에 쥔 팬티를 심상하게 보고는 옆으로 밀쳐놓았다. 투실한 허리에 느슨하게 두른 복대가 가슴까지 차올라서 눈꼴 사나웠다. 그녀는 몸을 옆으로 굴려서 앓는 소리를 내며 손을 뻗어왔다. 박노인은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았다. 심씨는 가득히 앉으며 복대를 당겨 맸다. 그녀는 찌르는 눈길로
역정을 냈다. 내 허리가 똑 부러져야 시원하겠소? 나무새스럽게 그걸 왜 둘러쓰고 자빠졌냐고. 심씨는 시끄럽다는 듯 손사래를 쳤다. 머리가 지끈지끈해서 좀 둘렀소. 젠장, 머리 아프면 약을 먹든가. 빤스 둘러써서 두통 잡았다는 소리는 내 살다 처음 듣네. 인혁이야말로 첩질도 아니고 웬 신발을 끌고 방에 들었소. 들어오라. 그제야 노인은 몸을 뒤로 밀어서 신발을 털어벗었다. 더럽긴 그거 둘러쓴 것보다 더할까. 상사 걸린 황진이 총각 귀신이 씌었나. 그걸 왜 둘러쓰고 자빠졌냐고 그래. 망령 들었어? 낸장 효과도 없구먼. 3만 원짜리 걸레감을 사왔네 그려. 심씨는 팬티를 노인에게 툭 던져 안기고는 편두통 앓는 여자처럼 옆머리에 손을 올려 지끈 눌렀다. 노인은 날아온 걸 털어서 펴보았다. 강뽀만하게 컸지만 틀림없었다. 뒤집어 봐도 팬티였다. 그는 참을 수 없는 저기로 팬티를 움켜쥐었다. 암만 해도 병원에 가봐야겠네. 참 이 양반이 이걸 누가 시켰는데 원 방귀 뀌고 성을 내네. 그럼 그걸 내가 시켰다는 소리야 지금? 얼러리. 심씨가 허리를 짚고 당겨 앉았다. 작년 겨울에 읍내에 효도 공연단 들어왔소 안 왔소? 은나노 그런 것 입힌 사리마다라고 당신 손으로 사온 거 기억 안 나요? 치수를 105호로 사와서 지청구를 했더니 당신 입으로 뭐라 할깐. 유망한 중소기업 특허품이다. 전자파도 차단해준다. 은나노인가 무엇인가 나와서 머리에 둘러쓰고 자도 좋다. 자기 입으로 선전해놓고는 이제 와서 누굴 실성한 사람 취급하네. 듣고 보니 어렴풋한 소리였다. 공연 구경만 하고 앉아있기 염치없고 남자들한테 좋다는 말에 솔깃해서 사온 것이지만 막상 남의 눈피에서 열어보니 치수가 너무 컸다. 무안한 김에 사회자라는 놈이 읊은 말을 변명으로 둘러댔더랬다. 낸장 말이 그렇지 그걸 둘러쓰라고 만들었을까? 내외는 서로 반쯤 틀어앉아서 한숨을 내쉬었다. 노인은 말문을 튼 이상 놓아주고 싶지 않았다. 들어 누워있으니 성한 사람도 안 쑤시고 배겨. 나가서 바람도 쐬고 몸뚱어리를 움직여야 허리도 펴지원. 벽을 기댄 심씨가 한숨을 쉬며 꺼졌다. 어쩌? 생겨먹은 바탕이 약골인데. 그 말 본새는 평생 살아도 왜 적응이 안 되는지 몰라. 내 말이 그 말이요. 그래놓고 심씨는 드러누웠다. 암튼 저녁 참에는 읍내 좀 나갔다 와야 하니까 가게 좀 봐. 시향 준비하려고 그래. 올해는 돼지머리랑 떡도 맞추고 저녁한 선임 하사들도 좀 부르려네. 인제 땅도 내놨는데 그 짓을 왜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다 좀 차려보겠다는 거지. 훈장 받겠네. 다 나 편하자고 하는 짓인가? 심씨는 휘뚝 일어나 앉았다. 허리병은 역시 아닌 모양이었다. 자기 몸 편한 짓은 그렇게 재바르면서 왜 나한테는 그 모양이요? 30년을 자기 맘대로 이 골짝 저 골짝 끌고 다닌 양반이요. 당신이 이 나라에 있는 삼거리라는 동네를 7군데나 살아본 년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다방레지들도 그렇게 안 살아봤을라. 이제 자식들 가까운 데로 나가 살면 좀 좋소. 안상 큰애도 옆으로 오라 하지. 태전 딸애도 세내준 아파트 내주겠다고 하지. 두뇌에 몸만 쏙 빠져나가면 될걸.
이 골짜기에 뭘 묻어놨다고 말뚝질을 하느냔 말이오. 여기에 고향 선산이 있어 부쳐 먹을 전답이 남았어. 구멍가게도 그래요. 오늘 닫아도 아쉬워할 사람 하나 없는 판에 뭔 돈벼락을 맞겠다고 지키고 앉은 속을 통 모르겠네. 심씨는 밭은 입에 침을 삼켰다. 연금이 안 나와. 손 벌리는 자식이 있어.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 나이에 이 골짜기에서, 낮에는 고추고랑에서 개미한테 뜯겨 밤에는 침침한 눈으로 미싱을 돌리냔 말이오. 뭔 이런 팔자가 있는지 몰라. 당신이 나를 사람 취급한다면 이리는 안 하지. 16에 객지 가서 미싱 돌리다가 직업군인 신랑 만난 것도 원통해 죽겠는데 이 나이까지 군부대 나팔에 깨고 자고 해야 쓰겠소?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을라. 드디어 심씨는 눈이 벌개졌다. 무릎을 쓸며 울었다. 이건 노인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만날 하던 소리 인저 지겹지도 않은가? 노인은 헛기침을 놓으며 슬그머니 뒷방을 나왔다. 4시 반 군내버스가 들어왔다. 휴가와 공용 출장에서 복귀하는 임금 부대의 병사들이 연함 명 내려서 가게로 몰려들었다. 조용한 가게가 이내 소란스러워졌다. 비닐봉지를 하나씩 꾸린 병사들이 썰물처럼 가게를 빠져나갔다. 노인은 병사들이 컵라면을 먹고 사라진 시식대를 치웠다. 그러고 보니 이등병이 보이지 않았다. 노인은 가게 마당으로 나서 보았지만 흔적이 없었다. 맡은 아이를 잃은 사람처럼 노인은 더럭 겁이 났다. 얼마나 가게 주위를 서성거렸을까. 김중사에게 알려야지 하고 가게로 들어설 때였다. 병사가 나타났다. 그는 강가 언덕으로 올라왔다. 걸음이 태연했다. 노인은 호통을 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물로 낯을 씻었는지 얼굴이 젖어 있었다. 젖은 데가 얼굴만이 아니었다. 눈자위가 붉었다. 노인은 모른 채 했다. 병사는 시식대가 제자리인 듯 그곳에 도로 박혀 앉았다. 노인은 계산대에 앉아 물었다. 대학 다니다 왔어? 네. 병사가 힘없이 대답했다. 양치는 계시고? 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언제 갈까 싶지. 그래도 가게 앞에 트럭 받쳐놓고 전역하게 됐다고 인사하는 날이 금방 온다네. 병사는 성끝 웃었다. 노인은 졸음이 몰려왔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부렸다. 병사도 몸을 돌리고 앉았다. 김중사는 5시가 넘어서 돌아왔다. 이등병은 비닐봉지를 챙겨서 육공트럭으로 달려갔다. 김중사가 떠나지 않고 가게로 들어섰다. 그는 낡은 예초기 정비가 늦어졌고 신형 예초기를 3대나 수령했다고 말했다. 벌초 작업이 좀 당겨지겠네. 노인이 말했다. 예, 한 이틀 뺑이 치면 끝나겠어요. 근데 주임 상사님 하고 김중사는 노인을 불러놓고 목소리를 한껏 낮추었다. 올해도 꽃이 올까요? 김대희 말이에요. 북한군 묘역의 묘지 하나를 두고 이르는 말이었다. 김광식 대위는 1992년 서해 반잠수정 침투 사건 때 사살된 6명의 무장 침투 공작원 중 하나였다. 중국군 묘역과는 달리 북한군 묘역에는 성묘객이 없었다. 있을 리 없었다. 그런데 재작년과 작년 이맘때 김광식 묘지 앞에 국화다발이 놓이는 일이 벌어졌다. 처음 국화다발을 발견한 이는
벌초 작업을 지휘하던 김중사였다. 김중사가 시든 국화다발을 들고 노인의 고추밭으로 내려왔다. 밭일을 하며 성묘객들을 노상 지켜보는 노인이었으므로 김중사는 뭘 아는지 탐문하느라 그랬겠지만 기분이 묘하다는 표정이었다. 노인도 마찬가지였다. 간첩 무덤에 놓인 국화라. 그때는 서로 놀랐지만 어떤 철없는 관광객이 감상에 젖어 버린 일이거니 추측하고 말았다. 연고자가 아니더라도 꽃다발을 놓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 묘지 앞에 국화다발이 놓였다. 이번에는 박노인이 식전에 밭을 둘러보다가 발견했다. 이남의 무덤 연고자가 있다는 의미였다. 노인은 미궁에 빠진 느낌이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노인과 김중사는 심란해졌다. 난파된 간첩의 소행이 아닐까요? 그건 너무 소모적이지 않나. 적지에서 죽은 공작원 무덤에 꽃다발을 갖다 놓으라고 공작원을 보냈다는 소리인데 정신 나간 소리지. 아니, 군인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소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쪽에서 영웅일 테니 유해를 수습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어요. 뼈도둑질을 한다는 소린가? 그렇죠. 뼈도둑질을 하면서 흔적은 왜 남겨? 국화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자는가? 그건 그러네. 그럼 혹시 이런 가정은 어떠나요? 그때 난파된 공작원이 총 6이 아니라 더 있었다. 혹은 말이에요. 6이 다 사살된 게 아니라 생포된 공작원이 있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된 전직 공작원은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동료의 무덤을 찾는다. 영화 같은 소리네. 나는 말일세. 동료라기보다 가족이 아닐까 싶어. 요새 이쪽에 정착한 탈북자가 좀 많은가. 저 김대위한테도 가족이 있었을 거란 말이지. 노모라든가 형제라든가 결혼을 했다면 아내라든가 말이야. 또 아는가? 난파될 때 어린 자식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커서 북을 탈출했는지. 그래도 저 사람 정도면 그 유족들을 북에서 어쨌든 돌보지 않았을까요? 넘어올 이유가 있겠느냐고요. 모르는 소리. 저 사람들이 왜 여기 묻혀 있는데 자기 공작원이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여기 버려져 있는 것 아니냐고. 우리 쪽에서도 북파 공작원을 인정 안 해줘서 당사자들도 힘들게 사는데 그쪽이라고 다를까. 끝도 없는 추론이 결론도 없이 한 해를 넘기고 그맘때에 이르렀다. 글쎄, 올해도 한번 지켜봐야지. 가게 앞까지 따라 나서며 노인이 말했다. 김중사는 중얼거렸다. 참 궁금하단 말이야. 대체 누가 성묘를 다녀가는 거야? 며칠 병력을 매복시켜 볼까요? 거기에 꽃다발 바친다고 죄는 아니자는가. 우리 호기심 채우자고 그런 일을 벌여. 궁금해서 그러죠. 김중사는 떠날 채비를 했다. 트럭에 오르기 전 그는 봉투를 건넸다. 올해는 관두지. 받으세요. 양 상사랑 형님들한테는 제가 전화를 드리려고요. 박 상사님도 오시겠다던데요. 노인은 김중사의 팔을 끌어세웠다. 노인은 트럭에서 등을 돌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현역들은 빠지는 게 어떨까? 괜히 오해받을까 걱정이네. 우리도 마음이 불편해서 그러죠 뭐. 어이 김중사. 노인은 김중사를 트럭에서 한 발짝 끌어세웠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저 녀석 말일세. 여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신경 써야겠어. 그렇죠. 제 입으로 뭐라고 그래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몇 달 지나면 툴툴 털겠지만 티내지 말고 다독여줘. 아무것도 안 보이는 때 아닌가. 글쎄 말이에요. 한번 살짝이 떠봐야겠어요. 한 녀석이 또 있어요. 편모스라에서 자란 아이인데 너무 말이 없어서 속을 알 수가 없네요. 그래, 어서 가게나. 오늘 일찍 선다면서. 트럭이 떠났다. 산 그림자가 내리고 있었다. 노인은 고추멍석을 거두었다. 가게 안팎으로 전등을 켜고 노인은 읍내 나갈 준비를 했다. 심씨는 어두워진 방에서 조용했다. 죽 좀 사다 줄까? 입맛 돌리는 데는 삼거리 족발도 괜찮을 듯 싶고. 아랫목에서 끙 돌아눕는 기척이 들렸다. 괜한 걸 물었는지 모른다. 제 집 식구한테는 왜 이리 서툰가. 노인은 열패감이 들었다. 노인은 오늘 아내가 제 속마음을 다 벌려 보여주었다고 여겼다. 그간 몰랐거나 새삼스러운 것도 없었지만 아내의 진심을 알게 된 것 같았다. 이제 자신이 대답할 차례였다. 아내 말대로 여기를 떠날 수 있을까? 못 떠날 것도 없었다. 어차피 떠도는 인생이었다. 그러나 노인은 문득 두려움에 떠는 자신의 얼굴을 마주한 느낌도 들었다. 오열하는 아내를 지켜보며 자신이 몇 남지 않은 인생의 계단 하나를 툭 밟고 내려선 기분이 들었다. 노인은 가게를 나서며 오늘은 이만 문을 닫을까 궁리했다. 그러다가 이내 마음을 바꿨다. 어쨌든 아내가 일어나 문지방으로 넘어와야 했다. 길에서 나온 게 자신이 아니라 어떤 사나운 기운인 듯 싶었다. 문득 그는 남의 집에서 나와 여행길에 든 사람처럼 외로움이 몰려들었다. 골짜기 아래에서 버스가 올라왔다. 노인은 김중사가 주고 간 봉투를 꺼내보았다. 10만 원이 들어있었다. 이런 일들, 적군의 묘지에 재물을 올리는 아주 생경하고 특이한 경험들에 대해 그는 생각했다. 군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왠지 감당이 안 되지만 그러나 은밀하게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이 일들에 대해 생각했다. 이게 인간적인가? 그래서 나는 사람인가? 그는 이런 수수께끼 같은 질문에 거듭 시달렸다. 버스가 닿았다. 병사들이 내리고 노인은 올랐다. 병장 하나가 버스 계단에 서서 소리쳤다. 가게에 할머니 계시죠? 노인은 잠시 망연히 섰다가 들어가 보라고 손을 까불렀다. 병사들이 우르르 가게로 몰려갔다. 노인은 제 집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고개를 들고 눈을 뜨지 않았다. 그것은 참으로 거대한 산 밑에 앉은 작은 불빛이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제 작은 집이 더 애틋해졌고 제 인생에 남은 건 아내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적군묘지 초입에서 버스가 멈추었다. 처녀 하나가 버스로 올라섰다. 인근에서는 못 보던 처녀였다. 흰 남방에 청바지 차림이었고 등에는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다. 이런 평일에 애인을 찾아온 면회객일 리 없고 이 골짜기로는 인가도 없었다. 처녀는 노인 맞은편에 앉았다. 군인을 애인으로 두기에는 조금 나이 들어 보이기도 했다. 노인은 어떤 직감에 몸이 경직되었다. 버스는 노인과 처녀만을 태운 채 강가를 달려갔다. 노인은 힐끔힐끔 훔쳐보았다. 처녀는 이어폰을 귀에 걸고 휴대폰에 고개를 박은 채 아무 곳에도 눈길을 던지지 않았다. 국화를 안고 묘지에 오르는 처녀를 그려보았다. 공연한 상상 같았다. 적군 묘지는 누구든 한 번쯤 구경해보고 싶은 곳일 수도 있었다.
서울에서 한나절 만에 다녀올 수 있는 관광지 같은 곳, 어떤 사연도 없이 외진 섬을 찾아갔다가 알 수 없는 인생을 보고 오는 젊은이들처럼 처녀도 그런 여행길로 찾을 수 있는 곳이었다. 그 나이에는 제 그리움으로 채색된 엉뚱한 여행들을 하는 나이니까. 기억에는 오래 남지만 인생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는 한나절의 여행을 처녀는 다녀오는지도 모른다. 올해도 김대희 무덤 앞에 국화가 놓인다면, 그래서 내일 아침에라도 자신이 꽃을 발견한다면. 노인은 생각했다. 아까부터 드는 생각이지만 그 꽃을 남모르게 치워야 하지 않을까? 김중사도 아마 그럴 테지. 누구도 국화를 목격하지 못할 테고. 그래서 누군가의 성묘길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그제야 노인은 처녀에게서 놓여나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분단의 상처를 비집고 나온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